안녕하세요. 아카이블랩 안대진입니다. 저는 섬세부에서 주로 이번에 2가지 테스트 베드를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좀 자세히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 테스트 베드 2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동 분류, 지능형 분류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록물 자동 분류, 주제 분류라든지 BRM을 뭐 자동으로 분류하든지 뭐가 될 수 있지만 뭔가 인공지능이 기록물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업무 담당자들이 좀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의 목표는 인공지능 중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류의 정확도가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성숙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도 수준까지 분류를 해내는지 실제 테스트해서 검증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록물을 자동 분류하기 위해서 학습할 기록물을 선별하고 실제 분류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월 달부터 앳드리에 가서 인공지능 엔진을 이렇게 제공받는 거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요. 11월까지도 계속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한 7, 8개월에 걸쳐서 계속 작업을 했고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기록물은 서울시의 일단 플랫폼부터 앳드리라고 하는 곳에 엑소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했고요. 테스트 방법은 서울시의 기록물을 받아서 BRM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BRM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그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하여간 1차에서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1차는 5,000건을 했거든요. 근데 5,981건 정도를 해봤는데 83%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고요. 2차에서는 너무 비약적으로 97.8%가 나왔는데 자세한 수치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과정은 일단 인공지능 플랫폼을 골라야 됐습니다. 저희는 임의로 엑소브레인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김인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IBM이나 구글 같은 데가 더 엑소브레인보다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때 올해 3월에 이 엑소브레인으로 선정했던 이유는 당시 이제 한글 처리 수준이 국내에서 개발된 이 엑소브레인보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IBM 같은 경우에는 한글 처리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6, 7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플랫폼을 선정하고 분류 체계를 뭐 주제 분류 체계로 쓸까, 어떤 기관의 BRM을 쓸까, 이런 것들을 고른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기록물과 서울시의 분류 체계로 BRM을 선택하고 서울시 결제문서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박스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요. 네, 앳드리, 엑소브레인은 이런 거고, 전체 이게 슈퍼브레인 뭐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전체 10년 장기 과제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R&D 장기 과제인데 올해 2단계 1년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종료가 됐고요. 2017년 1월 국회, 카이스트 등등 5개 기관이 참여해서 올해 다시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의 분류체계 중에 대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조금 변별력이 있는 대기능 중심으로 한 50개를 꼽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가족 기능 강화, 건설 건축 등등 해서 환경 보전까지 이게 대기능명이고요. 요 밑에 가면 또 단위 과제도 되게 많고 일단 대기능을 고르고 그 각 대기능별로 학습 데이터를 가족 기능 강화의 경우 127건, 건설 건축은 147건. 저희가 선별했다기보다 대부분 저희가 쉽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였고요. 1차는 50개 대기능으로 했고 2차에서는 그 2배 정도, 100개 정도로 해보려고 하다가 97개 정도의 대기능을 선별했습니다. 근데 2차에서 달라진 거는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되게 비슷비슷한 BRM 대기능명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환경 정책, 환경 사업 이런 거는 구분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떤 기록물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보고 이걸 환경 정책에 넣을지 환경 사업에 넣을지 이거는 되게 구분하기 어렵듯이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배제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을 2차에서는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인공지능이 원래 BRM을 안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에 이런 변별력 있는 학습 데이터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서울시 BRM 그 표를 보고 작업은 했는데 서울시는 실제 BRM하고 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 분류 체계를 좀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었습니다. 저기 23개 정도의 일부 기록물이 기타 영역으로 잘못 분류되는 이런 학습 데이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출하고 정리했는데 그 텍스트 기록물 한 건에서 한 건의 내용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고 제목, 분류체계, 뭐 생산자 등등을 이렇게 XML 형태로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이건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더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록물의 90%를 학습시켜서 10%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을 보시면요. 1차와 2차 결과 분석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2번 더 발생했고요. 일단 분류체계 자체가 저희가 학습시킨 분류체계 자체가 문화관광산업, 문화관광 안에 관광산업, 문화관광 안에 관광정책 이 2개를 인공지능이 잘 분류해내지 못했습니다. 분류체계 자체가 좀 학습 데이터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록물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로 학습 데이터 세트의 품질에 따른 인공지능 오버로드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 내용이 학습시키려고 하는 분류체계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의 품질 문제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맞추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예 담당자가 BRM을 잘못 책정했다면 아예 당연히 인공지능은 다른 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유형으로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적합한 어떤 주제 분류 이런 걸 제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서울시 원래 BRM 분류가 낫냐 인공지능이 분류한 게 낫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건 인공지능이 분류한 게 더 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유형으로는 이거 3번째하고 조금 비슷한데 우리가
기존의 BRM에 어떤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조금 새로운 분류를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이렇게 제시하는 듯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자동 분류에서 시사점은 저희가 원래는 한두 달 정도를 1차 테스트 기간으로 잡았는데 한 4달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1차가. 왜 그러냐면 기록물을 선정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추출하고 학습 데이터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할 게 많고 오래 걸린다는 걸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기록원에 샘플 기록물을 쓰지 못한 이유, 그것은 텍스트로 추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포맷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전자기록이 아닌 종이 형태 스캔되지 않은 문서, 이런 것들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좀 준비하려면 일단 전자문서가 훨씬 유리하고 텍스트를 좀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처리할 때 저희가 IBM을 할 건지 구글을 할 건지 엑스브레인을 할 건지 이런 그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한글 처리를 위한 언어 자원, 이건 국립국어원이 하겠지, 뭐 애트리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공공 문서 처리를 위한 우리 영역만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기록에 쓰이는 자주 나오는 어떤 표현, 공문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나 어떤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이나 시소러스, 이런 것들 개발이 특화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분류를 위해서는 텍스트 추출을 전략이 필요하고 변별력 있는 학습 데이터, 자연어 처리 기술 연구와 모델 선정, 도커 같은 이런 기록 시스템에 실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모듈화나 인터페이스 기술, 이건 얼마 전에 저희가 기록인대에서도 시연을 해드렸거든요. 사실 기록 시스템이건 저희 지능형 시스템이건 기능을 모듈화해서 그 기능을 실제 구현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능형 LOD 구축이라는 건데요. LOD의 중요성은 여기 써있듯이 경제적 이런 효과도 창출하고 각 기관의 소장 기록물을 이어준다는 그런 장점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LOD가 만약에 구축되면 뭐가 좋을 것이다 하는 것들은 시멘틱 검색이 되고 국가기록원 내에서 타 기관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재정보 등등 타 기관의 정보까지 이렇게 통합 검색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를 개발자들이 이용해서 오픈 API보다 좀 발전된 형태로 기록 정보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들이 외부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OD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 신기술을 이용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은 여러 LOD들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기술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인터링킹이라고 하는 상호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주로 테스트했습니다. 상호 연결 자동화는 저희는 LOD와 LOD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동화 도구는 실크 워크벤치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썼습니다. 자동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하고 빨간색 두 LOD 출처가 다른 LOD가 있을 경우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정보예요. 위에 보라색에도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영화 LOD 정보가 있고, 이것도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인데 이 두 개를 제목만 가지고 얘하고 같은 거야 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동명의 영화 제목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유사성 기반은 뭐 개봉일 같은 관련된 속성 정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 개봉일은 며칠이었는데 어디 개봉일은 며칠이었고 이 외에도 많죠. 생산자, 출처 등등 이런 속성 정보를 비교해서 아 얘하고 얘는 출처는 다르지만 같은 확률이 100%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뭔가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인공지능 기술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매칭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작게는 한 4개 4차에 걸쳐서 크게는 2차에 걸쳐서 비교를 했고요. 이거는 캠스에 있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가지고 실제로 DBpeedia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LOD 사이트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캠스에 있는 인물 정보, 주로 정치인이나 대통령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장소 정보, 스포츠가 열리는 동계 스포츠가 열리는 장소 정보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 수치를 이해하시려면 뭐 나중에 보고서를 보셔야 되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 연결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LOD에서는 현재 LOD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연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그런 제한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매칭하기 위한 어떤 검색 방법론이 필요하다.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 과정은 RCA 릭은 저희가 사용했고요. 릭으로 국가기록원의 데이터를 LOD로 간단하게 구축해서 자동화해봤습니다. 처음에 캠프에서 뽑은 데이터는 1826건, 시리즈는 국제 스포츠 대회하고 국무회의 기록, 여기에서 인물과 장소를 뽑아서 인물을 84명, 장소 72곳 이 정도의 정보를 뽑아서요. DBpeedia와 이렇게 연결해봤습니다. 인물은 김대중, 김병철 등등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김수명이라는 분은 DBpeedia에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연결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여기 이름은 DBpedia, 우리는 84명의 인물을 뽑았지만 그 연결 대상 DBpedia LOD에는 48명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단 반 정도가 날라갔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장소도 63빌딩, KBS 방송국 등등 이런 장소들을 연결해봤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기록물 건에 대한 상위 어그리게이션 정보, 인물, 날짜, 조직 이런 식으로 LOD를 구축했고요.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이렇게 스파클리라고 하는 LOD 검색 툴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검색했는데 한국 이름 DBpedia라는 곳에서는 하루에 10,000건밖에 검색 결과를 한 검색 질의문에 대해서 10,000건밖에 주지 않는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한의 캠스 인물들을 불러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색 쿼리를 설계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 정보를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캠스에 있는 인물 정보를 오른쪽이 캠스고요. 왼쪽에 DBpedia에 있는 인물 정보와 매칭한 결과 요 김대중은 DBpedia의 김대중과 매칭한 확률이 100% 이런 수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차에서 21명의 인물을 적합하게 연결했고 2차에서 13건의 적합한 연결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스파클 지름은 4번째에서는 7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검색 방법에 따라서 여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이런 자동 연결할 때 LOD 사이트들의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검색 지리문을 잘 설계해야 되고 아까 보셨듯이 영화 정보를 타 LOD와 연결하려면 개봉일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캠스에 있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일이라든지 이런 인물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동 연결하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정보가 좀 지능화된 서비스를 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 인코딩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장소 정보의 경우 대표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LOD를 구축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이 우리나라 대통령 인물 정보, 인물 정보, 장소 정보, 기록 정보 등을 DBPDI에 최대한 많이 올리고 데이터를 컨트리뷰션하고 이런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